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아침에 나올 땐 되게 춥고 네. 낮은 더워요. 더워요.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네. 이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동영상 제목과 같이 오늘 엄청난 뉴스가 한 가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중학생이라면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이 네. 발생을 한 거죠. 그렇겠죠. 바로 고등학생이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한 2학년까지는 처음 본 일이 발생을 한 거죠. 바로 네. 일본 중앙은행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금리 있는 세상에 일본도 살 수 있게 된 건데 네. 일단 팩트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본은행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이제 종료하고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책 금리는 지금까지 마이너스 0.1%였다면 지금 이제 0%에서 0.1%로 올리고 금리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YCC라고 해서 우리가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것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상장 지수 펀드 매입도 종료하기로 했고요. 자,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2016년 2월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은행에 보관료를 내야 하는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정책 금리를 해왔었죠. 그리고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도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이번에 벌어지게 된 건데 사실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이번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30년 동안 저물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일본이 최근에 물가가 오르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물가가 지속 가능하게 계속 오르려면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근본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있으려면 결국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BOJ에서도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 강조했던 거는 임금이 유의미하게 오르는지 보겠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했었고, 그리고 지난 3월에 있었던 일본 춘투에서 일본 최대 노동조합인 이 렌고가 평균적으로 임금이 5.28% 인상됐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결국 오르다 보니 소비가 촉진될 것이고 소비 촉진은 물가 상승을 일으키고 물가 상승은 다시 한번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의 고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인상이 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는 아마 굉장히 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 240%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게 되면 오히려 자가당착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부채의 이자 갚는 데만 금액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는 굉장히 천천히 올리게 될 겁니다. 일단 일본의 금리가 있다, 이자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얘기죠. 일본 사람들 되게 충격일 것 같은 게 지금까지는 돈 빌리면 오히려 그러니까요. 아무 대출 이자도 내지 않았잖아요. 금리가 사실은. 굉장히 낮았죠. 네. 굉장히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편하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이제 돈을 내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같은 그런 이제 이자 부담도 조금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우리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네. 그러면 금리를 올린 것에 대한 우리가 예상했던 경제 반응들 있잖아요. 네네. 예컨대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까지 초저엔으로 수혜를 받았던 일본 자동차들을 제치고 좀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자동차 주가가 오르고 네. 이런 것들을 기대했었는데 그렇죠. 사실 오늘 시장을 보면은 전혀 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완전 정반대였죠. 오히려 기아의 경우에는 배당락의 이슈가 있다곤 하지만 거의 6% 가까이 빠졌나요? 현대도 빠졌고, 네. 자동차 오히려 빠졌고,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엔화 가치가 오를 걸 우리가 기대를 했었잖아요. 자, 엔화 가치가 오를 것을 기대했는데, 자. 엔화는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50엔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엔화 약세가 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화면 혹시 네, 이제 나오나요?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우리가
돈은 이자를 따라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가 높은 곳으로 가는 거고 네. 사실 지금까지 이자가 높았던 곳은 미국이었으니까 일본에서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흘러나가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거니까 네.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맞았는데 그럼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 그럼 조금씩 달러에서 빠져나와서 엔화로 들어가면 엔화 가치가 올라가야 마땅한데 지금 엔화 가치는 또다시 15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엔화 가치가 약세가 됐던 거고 그리고 자동차의 주가도 오늘 우리나라에서 많이 빠졌는데 사실 이게 결국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실 이번 금리 인상은 마이너스 금리 탈출이라는 굉장히 선언적인 수준의 굉장히 소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엔화 강세를 가져오고 엔화 강세가 우리의 수출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단순한 논리는 아직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배경엔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가 뭔지를 보면 결국 일본의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 그런 것들이 일본 경제가 좋아진다면 뭐 일본의 자동차가 조금 더 팔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그 논리로 적용하기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측면에서도 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와타나베 부인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다시 일본으로 가져올 거다. 이 얘기도 사실 네. 물론 논리적으로 보면 맞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금리 인상과 함께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해외에 투자했던 와타나베 부인들이 그 돈을 다시 끌어와서 이제 일본에 투자할 거다. 그러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워낙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해외에 있는 자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충격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네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굉장히 선언적인 폭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움직임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3프로 TV에는 글로벌 통신원들이 전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 50여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일본에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현지 내용을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현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일단 그 황우람 통신원과 그 박희곤 통신원이 직접 얘기를 해줬는데 일본의 주택 구매자들이 지금 굉장히 골치 아파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주택 구매자 왜 그러냐면 그 일본은 일단 제로 금리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였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빌리게 되면 대략 0.5%에서 1% 정도의 이자만 냈으면 됐다고 해요. 와, 좋겠다. 그렇죠? 네. 근데 대신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있었는데 고정금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자가 변했을 때 이자가 변했을 때 은행이 혹시 갖게 될 리스크를 네. 대출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정금리가 조금 더 비싸단 말이에요. 고정금리가 3.5%. 근데 일본에선 30년 동안 저금리다 보니까 네. 은행 셀링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변동금리 대출 받으셔도 이자 안 변해요. 그렇죠. 이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생겼네. 아, 어떡하지? 이거 한 가지가 첫 번째가 있고 네네. 또 이제 그 일본 분들의 생활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인생 패턴이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최대한 그 주택담보대출을 끌어당길 수 있을 만큼 끌어당겨서 네. 한 30년, 40년 대출로 갚아 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어차피 뭐 주택 가격도 오르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자도 없고 하다 그쵸. 보니까 한 30년, 40년 동안 일하면서 이 주택담보를 다 갚는단 말이죠. 그리고 은퇴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네. 그런 인생 패턴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큰일 났네. 그 인생 계획에는 이자의 상승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만 이자가 오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0.1% 올랐으니까 이게 와 지금부터 이자 폭탄이야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네. 지금까지 이자가 올라간다는 개념이 없었던 일본인들의 삶에 이자가 오른다는 개념이 딱 투입되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주택을 구입했던 분들 사이에서 상당히 큰 고민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부동산 이야기하니까 리츠는 좀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리츠라고 하는 거는 자본을 조달해서 그렇죠. 땅을 산 다음에 그쪽에서 임대를 주고 월세를 받는 게 리츠의 모델이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 금리가 올라갈 때는 자본 조달하기에 비용이 되게 비싸지기 때문에 네. 원래 금리가 올라갈 때는 리츠가 떨어집니다. 맞죠. 우리가 2022년에 뭐 미국 리츠들도 많이 봤었는데 네. 근데 이건 이제 황우람 통신원
황우랑 통신원이 직접 제보를 해준 건데 리츠의 주가 한번 보시죠. 일본 노무라 부동산 마스터 펀드 리츠입니다. 화면 함께 보여주세요. 갑자기 반등하죠. 오늘 급등했네요.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 하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통상적으로는 부동산이 꺾이는 게 맞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네. 하지만 리츠가 반등한 것에 대한 해석으로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럼 사람들이 구매보다는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게 되고 월세로 살게 되면 리츠의 주 수익원이 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리츠는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해석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금리도 올렸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경제 활동 늘어나면서 네. 월세도 올라가고 그렇죠. 약간 그런 이유로 지금 리츠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런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네.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뭐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환율이 어떻게 되면서 우리가 수혜를 볼 거야. 내지는 뭐 금리가 어떻게 되니까 외환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야. 이런 것들의 근간에는 결국 일본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펀더멘털을 생각하지 않고는 네. 우리가 무엇인가 해석할 수 없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대응이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네.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리츠가 반등하리라고. 그러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전해드렸고요. 네, 다음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뭐 전 세계적으로 IT 쪽이라든지 테크 쪽에서는 가장 많이 지금 관심을 가졌던 게 엔비디아의 GTC 2024였습니다. 네. 오늘 여기 엔비디아 GTC 2024에서 이제 지금 최고의 AI 반도체 칩이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H100이죠. H100이죠. H100보다 성능이 30배 더 뛰어난 GB200이라고 하는 게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젠슨항 CEO가 오늘 이제 캘리포니아 세너제이에서 열린 GTC 2024에서 차세대 그래픽 장치 GPU라고 하는 거 이제 블랙월이라고 하는 걸 지금 공개를 했는데 블랙웰입니다. 죄송합니다. 블랙웰이라고 하는 걸 공개를 했는데 사실 블랙웰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칩 두 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시스템온 칩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젠슨항은 이거를 단순히 칩이라고 보지 말고 네. 플랫폼이라고 봐달라고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건 뭐 구성 자체를 보시면은 이제 트랜지스터가 2080억 개입니다. 기존의 H100이 800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수로만 봤을 때는 약 한 2.5배가 됩니다. 네. 다음 걸로 넘겨주시면은 근데 이제 성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그 H100 대비를 했을 때 이제 뭐 추론 능력은 한 5배가 되고요. 네. 뭐 성능이 지금 2.5배가 되는 것도 있고 뭐 30배의 성능을 더 낸다고 하기도 하고요. 뭐 전력은 30%더 적게 쓴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시스템온 칩 자체를 보면은 이렇게 칩이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지금 물리적인 기술로는 하나의 칩 안에서는 이제 지금 그 GB200의 같은 그런 성능을 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지금 하나의 칩, 하나의 이제 온칩으로 지금 칩셋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저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단순히 지금 뭐 칩셋만 나타낸 것만으로는 사실은 크게 효용이 없잖아요. 네. 가격도 사실 오늘 공개를 안 했어요. 가격이 기존에 지금 H100이 한 3만에서 4만 달러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가 될지도 지금 모르고 지금 뭐 제노님이 말씀하시면 성능이 30배면 가격이 30배가 되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네. 지금 뭐 외신들에서는 한 5만 달러 이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맞습니다. 반응이 되게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주가도 직후에는 조금 약간 빠졌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일단은 젠슨항은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를 소개를 했습니다. 아, 이 칩으로요? 예, 이 GB200에 이게 총 36개를 합쳐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GB200에는 GPU가 지금 2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총 72개의 GPU가 들어간 슈퍼컴퓨터 NVL72 슈퍼팟이라는 게 지금 오늘 공개가 됐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라미터가 수조 개에 달하게 됩니다. 네. 현재 지금 몇 천억 개의 지금 파라미터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뭐 오픈 AI GPT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1,400개, 뭐 1,500억 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에 지금 뭐
10배, 20배 정도 되는 그런 이제 파라미터를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엔비디아 지금 칩 같은 경우에는 쿠다라고 하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지금 또 되게 강점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쿠다를 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이제 NIM이라고 하는 구독형 소프트웨어 서비스도 이번에는 내놓는다고 합니다. NIM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B2B로 아마 처음에는 들어갈 것 같고요. 네. 이제 연간 이제 한 4,500달러 정도를 내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이제 구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좀 제일 재밌게 봤던 거는 사실은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로봇. 그루트. 네. 이제 그루트. 그루트가 찾은 거 되게 소문으로만 있었고 어떻게 지금 나타날지 되게 궁금해 했었는데 네. 여기는 사실은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기업도 아니고 그냥 칩 기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동차에 이어서 그런 공학의 모든 게 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하드웨어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하드웨어를 당장 만드는 건 아닌데 기존에 있던 하드웨어에다가 그럼 어떻게 보면 뇌를 심어주듯이 네. 이 GB200 또는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로보틱스용 AI 칩을 지금 들어가는 게 나왔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젠슨항 발표를 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시면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입니다. 네. 아틀라스가 있고 또 그 옆에 보시면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보시죠. 이걸 다 데리고 나온 겁니까? 저도 처음엔 데리고 나온 건 줄 알았어요. 너무나 지금 그래픽이 좋아요. 아마 엔비디아 칩을 쓴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는 한국 걸 썼겠죠. 네. 너무 진짜 같아서 이렇게 쫙 서 있는 걸 보면서 이제 모든 이제 로보틱스에는 엔비디아의 두뇌를 심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 위한 저를 연출을 한 거였고요. 저건 사실 화면입니다. 다음 걸 한번 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다음 거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 조그만하게 지금 조그만 로봇이 하나 있죠. 월이 같이 생긴 이 로봇이요? 네, 월리 같이 생긴 건데 저기 디즈니에서 지금 디자인을 했던 로봇인데 저거에 지금 엔비디아의 그런 칩과 소프트웨어 들어가서 이제 아이작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갔고요. 여러 가지 지금 소프트웨어 기술이 들어가면서 이제 로보틱스 쪽으로도 이번에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지금 사실 저희가 앞으로 나올 모든 미래 기술에는 AI와 로보틱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모두가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왔는데 그 지금 제가 경쟁 쪽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 로보틱스 쪽에서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테슬라,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 로멜라, 피겨 AI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지금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 걸어 다니고 네. 또 이제 잘 움직이고 특히나 요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손을 어떻게 잘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네. 이런 건데 특히나 이제 걸어 다니는 애들이 좀 힘들잖아요. 사실 이족 보행이. 그렇죠. 이족 보행하는 아이들을 제가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는데 우선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보십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속 0.6km, 6m의 지금 속도로 걸어 다닐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손동작을 굉장히 정교하게 해서 계란도 옮길 수 있고요. 네. 뭐 볼트 너트 조립하는 것도 좀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 뒷돌기 하는 로봇,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 네. 네. 아틀라스인데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에 가장 빠른 로봇으로 유명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속 2.5m로 걸어 다니는데 그러면은 일반 성인들이 걸어 다니는 속도 정도 됩니다. 네. 그거보다 조금 빨라요. 그런데 어젠가요? 며칠 전에 이제 외신에서 나왔는데 중국의 유니트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유니트리라고 하는 회사도 이제 뭐 사족보행 로봇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긴 했는데 이번 CES에서 제가 가서 저 로봇을 봤어요. 왜 이렇게 옷을 입혀놨어요? 왜냐하면 안에 지금 그 모습이 그냥 약간 뼈대 같은 느낌이 네, 있어가지고 네. 그냥 좀 엉성하거든요, 사실은. 걸어다니는 것도 뚝딱뚝딱 거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게 3월 초에 그때 발표를 했는데 초속 3.3m의 속도로 걸어다닌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걷는 거지 100m를 한 30초 만에 뛰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희 뭐 지금 달리기 안 한 지 오래됐죠? 네. 이주호 기자는 매일 뛰니까 잘 알 텐데 저는 되게 그래도 오래됐거든요. 뭐 빨리 뛰지는 않죠. 뭐 굳이 그걸. 네, 근데 시속이 아니죠. 이렇게 100m를 30초에 간다는 거는 빠른 걸음보다도 훨씬 빠른 거고 웬만큼 살살 뛰어가는 속도보다도 빠른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속도로 지금 갈 수 있는 로봇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최근에 제가 또 되게 충격을 받았던 로봇 중에 하나가 피겨 AI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 로봇이 피겨 AI의 001이라고 하는 로봇인데 네.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걸어다니는 것도 옵티머스 보처럼 걸어다니고 네. 그리고 이제 손이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네. 손 동작을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이는데 이 로봇의 두뇌에는 지금 오픈 AI의 그런 LLM. 행성형 LA, 네.
생성형 LLM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영상을 사실 뭐 저작권 때문에 가져오진 못했는데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대화가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지금 뭐 책상 위에 있는 물건을 좀 집어다 줘 이러면은 거기에서 어떤 물건을 집어드릴까요? 연필을 집어주라고 하면 연필을 집어줄 수 있고 지금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좀 알려줄래? 아니면은 내 안경이 좀 삐뚤어진 것 같지 않니? 이런 자연어 대화가 네. 자연스럽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로봇이 그냥 단순히 과거처럼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네.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서 점점 역할이 커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저는 무섭기도 해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일이 점점 뺏기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BMW라든지 네. 벤츠라든지 이제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쓰기로 했거든요. 네. 쓰기로 했어요? 네. 그들이 그들이 먼저 도입을 하기로 했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스팟 이용해가지고 순찰만 돌리고 있는데 네. 언제 아틀라스를 넣을지 이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 지오 캐피털님이 엔비디아 내가 다 해먹겠다. 네. 맞는 거죠? 그 말을 오늘 했으면 딱 한 줄 정리 제대로 해주셨어요. 네. 자, 내가 다 해먹겠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되게 의미 있는 그 네. 댓글들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도 되게 보고 놀랐던 게 책상에 이제 그 컵이 있었고 접시가 있었고 네. 사과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먹을 걸 좀 줘. 라고 했더니 사과를 집어서 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먹을 걸 좀 줘라고 했더니 사과를 집어주길래 이게 인식과 그다음에 생성형 AI 자체가 되게 많이 발전했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인지 들게 됐습니다. 판단 제어가 이제는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뉴스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뉴스는 사실 그 오늘 아침에 첫 번째 나왔던 뉴스가 뭐였었냐면 그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이 1.52% 올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싼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 소유자분들의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유세가 적게는 한 7%에서 많게는 한 18% 정도 높아질 수 있다는 후속 보도들도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침에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오후에 전혀 다른 뉴스가 나왔는데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기로 목표로 했던 이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공시가격은 매매가격과 괴리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뭐 그 적게는 한 70%에서 많게는 그 이상 되기도 하던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분명히 이게 매매 가격은 10억으로 굉장히 비싼데 실제 공시 가격은 6억 내지는 7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일부에서 사실 여론이 좀 안 좋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세금은 6억짜리 낸다. 네. 이런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한창 부동산 상승기 때 그때 부동산 그런 상승기 때. 네, 이야기 많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 매매 가격하고 공시 가격의 괴리를 줄이는 현실화 로드맵을 우리가 차츰차츰 가져가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현실화 로드맵이었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폐기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다만 정부는 이제 내년 공시 가격부터 현실화율 로드맵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이긴 한데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해서 실제 폐기 시점은 아직은 약간 불확실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발표했던 또 다른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사실 이것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우리가 수원 전세 사기라든지 네. 사기로 인해서 전세 세입자 피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 비아파트 10만 가구를 매입해서 중산층과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든든 전세 주택이라고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H가 60에서 85제곱미터 규모의 신축,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을 매입한 다음에 무주택 가구에게 먼저 주변 전세값의 90% 수준의 전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또 소득 얼마 이상이면 안 돼요. 자산 얼마 이상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번에는 소득 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이 든든 전세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그 모두 다 신청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선순위에다 무엇을 뒀냐면 신생아 출산 가구, 다자녀 가구 네. 요건 해줘야죠. 다자녀 몇 명일까요?
아. 2명인가요? 3명인가요? 그거 제가 추가로 네. 알아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게는 가점을 부여해서 이 가점이 높은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고 자녀분을 이제 추첨제로 공급하고 한다고 하고요. 네. 거주 기간은 이제 최대 8년까지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뉴스가 나온 게 그 저층 빌라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분명히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는 그런 빌라촌인데 사실 그런 쪽에는 이렇게 약간 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재개발이 좀 수월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곳들의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차장, 관리사무소, 운동시설 이런 것들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추는 뉴 빌리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우리 실생활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현대차랑 기아가 미국 하이브리드 시장 공략하는데 굉장히 지금 애를 먹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바로 표를 좀 하나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최근에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지금 라인업을 굉장히 지금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지금 작년에 팔린 하이브리드 모델 1위부터 10위 안에 현대 기아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면 1위가 이제 혼다의 CRV라고 하는 차량이 이제 19만 4천 대 정도 팔렸고, 네. 그 다음에 토요타의 라브4, 그 다음에 이제 혼다의 어코드, 그리고 지프 랭글러, 토요타 시에나, 포드 매버릭 쭉 보시면은 일본 차와 미국 차만 있어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랑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우리나라에서 팔지 않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지금 다 가져가서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차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모델이 기아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뭐 그 차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미국 시장에서도 인기가 많은데 지금 보시면은 전혀 미국 사람들의 큰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지프는 사륜구동, 특히 랭글러는 우리가 사륜구동 지프차 네. 그 유명한 그 차인데 맞습니다. 이것도 하이브리드가 있습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비쌉니다. 네, 일반 그냥 랭글러보다 한 2천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게다가 국내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판매가 조금 더디긴 한데 이렇게 지금 판매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대기아 쪽에서는 지금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작년에 출시한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을 아예 염두에 두고 완전 각진 모양의 국내에서는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더라도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왔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다 집어넣고 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많이 오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소구를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전기차 분야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좀 알아보니까 전기차 분야에서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이제 표를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작년에 이제 현대차 아이오닉 5가 지금 6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EV6가 10위를 기록했습니다. 가까스로 이제 탑 10 안에 들어갔는데 보시면은 테슬라 모델 Y가 38만 대, 네. 그리고 이제 모델 3가 21만 대 팔렸습니다. 이제 6위를 한 지금 아이오닉 5는 3만 1000대입니다. 모델 Y에 비하면은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EV6는 18,000대밖에 못 팔고 있습니다. 지금 전동화 쪽에 굉장히 많이 힘을 싣고 있는데 좀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네. 특히나 작년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성장을 거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을 싣고 있었던 그런 전동화 쪽에서는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네. 전체 판매 모델에서 그러면 한 대 정도는 있겠지. 탑 10에. 네. 우리가 왜냐하면 스포티지라든지 아반떼라든지 이런 건 되게 잘 팔린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다음 표로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탑 10에도 현대차 모델은 현대기아차 모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성장률이 굉장히 높기는 한데 네. 지금 보시면 여전히 이제 픽업 트럭인 F 시리즈 F150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고 일반 승용 라인업에서는 이제 토요타 라브4가 3위로 지금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 1위였던 테슬라 모델 Y가 지금 5번째로 많이 팔렸고요. 쭉 보시면은
이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현대기아가 크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인식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전동화를 힘을 싣고 있는데 얼만큼 지금 전동화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더니 작년에 자동차 전체 시장이 1192만 대였습니다. 네. 이 중에서 가솔린이 이제 933만 대, 하이브리드가 이제 124만 대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10%를 넘었고요. 네. 뭐 일렉트릭 이제 전기차도 100만 대를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100만 대를 넘었기 때문에 이들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대기아 입장에서는 가솔린이라든지 디젤을 좀 하기보다는 하이브리드랑 전기차에 계속 힘을 싣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어떻게 될지 조금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준비한 거는 그럼 과연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얼만큼 많이 퍼져 있느냐를 봤을 때 논란거리가 되게 많거든요. 네. 주별로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봤더니 캘리포니아가 지금 이제 전체 판매의 전기차 비중이 한 23%로 가장 높고요. 워싱턴이 17.1%,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가 16.8%, 애리조나만 되더라도 한 10%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한 4%, 5%? 안 되는 중에 2%도 안 되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는 뭐 땅 파면 기름이 많이 나오고 기름값이 싸고 네.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 사실은 전력망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생각보다 캘리포니아라든지 이쪽 서부 지역에서는 많이 퍼지고 있는데 네. 중부 지역이라든지 남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조금 많이 안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작년에 그 노르웨이에서 네네. 노르웨이가 천연가스 부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천연가스 엄청 잘 파는. 네. 노르웨이에서 작년 전체 팔렸던 차량 가운데 80%가 전기차였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한 2만 3천 대인가가 거기서 팔렸대요. 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팔렸습니까? 했더니 일단 첫 번째 그 가스 수출하느라고 본인들 전기료가 비싸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충전소가 엄청 많이 깔렸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이상 전기차가 빠르게 확산되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것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김플레이션입니다. 김플레이션. 김플레이션이요? 김값이 비싸지고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먹는 김. 우리 먹는 김. 네. 근데 그 김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우리가 김을 가장 많이 먹을 때가 언제죠? 김을 가장 많이 먹을 때 아기 때? 아니 분식집에서 김밥 먹을 때 그나마 김밥? 많이 네. 먹잖아요. 네네. 그래서 김이 사실 분식집에서는 상당히 김에 대한 비용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요즘 분식집이 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김값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 김값이 왜 비싸졌냐? 이걸 보니 요즘 K푸드의 대장 가운데 하나가 김이잖아요. 그렇죠. 뭐 북미 지역에서는 이 김을 거의 뭐 스낵처럼 맛있게 먹고 SNS에서도 굉장히 많은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수출하느라고 내수의 공급량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수출 효자인 줄 알았는데? 수출 효자는 맞는데 네네. 수출 효자가 맞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 김 수출액이 1조 500억 원이에요. 엄청 많이 수출하니까 좋긴 좋은데 와우. 사실 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네. 생산 시기가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한 11월부터 3월까지 1년치에 해당하는 그 원초죠, 원초를 그 업체들이 다 사놓는다고 합니다. 그때 공급 못 받으면 네. 1년 동안 먹었네? 가격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1년 동안. 그래서 수출이 좋긴 한데, 네네. 와, 수출하다 보니까 이제 국내 내수 물량 없어갖고 지금 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김 가격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한 장당 작년에 비해서 16.5% 올랐고요. 네. 조미김 가격도 작년보다 13.7% 올랐다고 합니다. 와, 진짜 그리고 비싸다. 원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초 공급이요. 네. 산지 가격은 거의 1년 만에 50% 가까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와. 제가 뭘 떠올렸냐면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런 사건은 아닌데 네. 아르헨티나에서 작년에 아르헨티나도 산유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유소에 기름이 동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야 산유국에서 기름이 동나냐 맞다. 예.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 왜 그런지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수출해서 돈 번다고 그 원유를 다 수출했던 거. 그렇죠. 두 번째로 포퓰리즘 때문에 국내의 공급 가격을 아예 덤핑 쳐버린 거죠. 낮춰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원유 업체들이
어느 누구도 국내에 공급 안 하려고 하고 수출하려고 하겠죠. 그럼 수출해서는 공급해야 비싸게 되는데. 받을 수 있고 국내 네. 내수 공급하면은 못 받으니까. 그쵸.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물론 똑같은 일은 아니죠. 똑같은 일은 아닌데 갑자기 야 수출 효자 품목 참 좋긴 했었는데 와 이것 때문에 내수 가격이 올랐네. 진짜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물론 이제 생산량을 이제 조절한다고 합니다. 네. 자, 김 가격 안정되길 바랍니다. 아, 이거 좀 배신감이 들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네요. 다음 뉴스는 제가 빠르게 네.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제가 뭐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그 전환지원금 기억하시죠? 이제 네. 통신사를 옮기게 되면은 5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했던 건데 전환기여금을 받으러 가보면은 50만 원을 안 준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방통위가 SKT, KT, LG, U+ 통신 3사를 불러서 니들 왜 50만 원 안 주냐? 빨리 50만 원 줘라라고 이렇게 지금 오늘 그런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뭐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바꾸러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만 원에서 한 13만 원 밖에 안 준대요. 아이, 네. 이거 왜 그러냐고 지금 거기 이제 매장에다가 좀 항의를 해보면은 네. 실제로 지금 그 통신사에서 내려오는 돈이 지금 그거밖에 지원이 안 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통위 쪽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문제의 원천이 니들이구나라고 하면서 불러들였고 통신사에 빨리 50만 원 지원을 해줘라라고 종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조사와 분담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그럼 완료가 안 된 이야기가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알겠습니다. 실제로 가보면은 갤럭시 S24 같은 뭐 신형폰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전환 지원금이라든지 다른 지원금도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지금.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뭐 그냥 휴대폰 값만 깎아주면 됐잖아요. 네. 근데 전환 지원금이라고 하는 정책이 내려오다 보니까 매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게 얼마나 들어올지 그러면 보조금을 말고 이제 흔히 말하는 예전에 불법 보조금 같은 네. 그런 거는 얼마를 지원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전혀 정책을 못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스마트폰을 바꾸러 가신 분들이 조금 더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3프로 뉴스룸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류종훈 기자만 네. 잡아주시는 우리 PD님은 저를 싫어하시는 PD님은 자,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